좋게 늙으셔야지. 왜 사돈 어른 칠순 잔치에서 피를 말리세요?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요.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갈랐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로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볼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며느리 강혜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미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침침해서.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며 연회장 전체가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언제 살면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했지. 당신이 못한 푼돈 씹어? 우리 병원 기계 한 달 값도 안 돼. 당장 여기서 나가. 평생을 흙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를 치고 복숭아 꽃이 피면 잠을 줄이며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슬 맞은 과일을 따고 등이 휘어지도록 상자를 날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 그리고 30년 넘게 일군 과수원 땅을 팔아 마련한 10억. 그 돈을 의사 며느리 앞길 열어주는데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아들 가정이 잘 되기를, 손주들이 배불리 먹고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 노망난 할망구라는 손가락질, 개처럼 끌려 나오는 수치. 그날 저는 호텔 화장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72살 노인의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야, 너는 몰랐겠지. 내가 소금 뿌려 쫓아낸 그 거지 같은 노인이 누구였는지, 내가 짐승처럼 내쫓은 그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부터 내 피눈물이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2을 맞은 한영자라고 합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촌노입니다. 학교라고는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이고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으며 한 번도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사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가진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결국에는 뜻밖의 인연으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12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15살에는 아버지마저 농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제자매 없이 혼자 남겨진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손은 금세 갈라지고 트텄으며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 최금순이었습니다. 금순이네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늘 자기 도시락에서 절반을 덜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자기가 입던 솜저고리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고 제가 울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이웃 마을 청년 한만수와 혼인을 했습니다. 만수 씨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수라고는 이불 한 채와 녹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신혼 첫날 밤 만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겠소. 평생 굶기지 않고 울리지 않겠소. 그 약속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과수원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나무 20그루가 전부였습니다. 묘목을 심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는 일을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봄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 화덕에 불을 지폈고 여름이면 해충을 잡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을 수확철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볼 때면 그 고통도 잊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20그루였던 과수원은 1000그루가 넘는 큰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사과는 당도가 높기로 유명해서 서울 백화점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는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고 만수 씨는 마을 이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나날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금순이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25살 무렵 금순이는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급하게 떠났고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그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잘 살고 있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어린 시절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문득문득 그리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이름은 진우. 저는 그 아이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시골 아이지만 공부만큼은 서울 아이들 못지않게 시키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과수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진우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인근 공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자식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진우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정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된다. 더 이상 흙을 파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된다. 그 사실이 너무나 벅차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만수 씨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폐암 말기 선고.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 왜 폐암에 걸렸는지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농약을 오래 다룬 탓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투병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이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 잘 부탁하오. 그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됐구려. 미안하오.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았습니다. 과수원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일부를 매각했고 남편이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진우 학비와 생활비로 쓰이던 그 돈은 아들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진우가 레지던트 생활을 마칠 무렵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혜미. 서울 출신의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처음 진우가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혜미는 시골 농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흙냄새가 역겹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본다며 젓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그런 혜미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혜미는 서울에서 자라서 시골 음식이 낯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든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혜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은 서울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혜미 측 하객은 300명이 넘었고 저희 쪽은 시골 친척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싸구려 한복을 입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미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도는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드님이 촌에서 오셨다면서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다고요. 에휴, 우리 혜미가 고생이 많겠네요.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혜미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피부과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보증금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과수원을 정리한 돈 합쳐서 1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돈이었지만 아들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곧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0억 원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혜미는 그 순간만큼은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병원 개원하면 어머니 서울로 모셔올게요.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게다가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던 날,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과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땅, 새벽 이슬을 맞으며 땀 흘렸던 밭. 이제 그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화려했습니다. 번쩍거리는 로비,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대리석 바닥. 시골에서 평생을 산 저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혜미는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딸린 방은 베란다를 개조해서 만든 쪽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살 곳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개원 테이프를 끊자마자 혜미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조짐은 냉장고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들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혜미 거, 진우 거, 손대지 말 것. 제가 손댈 수 있는 음식은 맨 아래 칸에 놓인 며칠 된 묵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찬밥에 말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였습니다. 혜미와 진우는 거실 식탁에서 먹었고 저는 베란다 쪽방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혜미가 눈을 흘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 식사 중에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산만해지거든요. 아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마누라 눈치 보느라 친어미가 구석에서 찬밥을 먹는 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혜미는 제게 가사 도우미를 쓸 돈이 없다며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욕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설거지가 조금만 덜 깨끗해도 혜미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설거지예요? 물때가 그대로잖아요. 촌에서는 이렇게 씻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손자 둘이 있었는데 혜미는 제가 아이들을 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시골 냄새가 밴다고요. 저는 멀리서 손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혜미가 할머니는 더럽다고 가르친 탓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혜미는 제게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세요? 어머니는 외출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화장품은커녕 속옷 한 장 사지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다라해지면 천조각으로 깁깁이 기워 입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던 날들, 남편과 함께 저녁노를 바라보던 시간, 비록 가난했지만 제 땅이 있었고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무엇입니까?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천덕꾸러기, 무보수로 일하는 식모, 10억을 내놓고도 구박받는 늙은이, 밤마다 베란다 쪽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우에게 말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혜미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어미가 좀 힘들다. 혜미가 너무 심하지 않니?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혜미도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좀 참아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다시는 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미 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존재감을 지우고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혜미의 눈총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의 칠순 잔치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혜미 어머니의 생신을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치른다고 했습니다. 혜미는 저를 데려가기 싫어했지만 진우가 한사코 우겼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지. 사돈 어른 칠순인데 안 가시면 예의가 아니잖아. 혜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수락했습니다. 문제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외출복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뒤져봐도 촌스러운 옷들 뿐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10,000원짜리 단화를 샀습니다. 그나마 제일 깨끗해 보이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혜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시장표 신발을 신고 왔어요? 창피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것밖에 없어서. 혜미는 한숨을 쉬며 저를 구석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절대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 저만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잡채 접시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를 피하려다 그만 웨이터와 부딪혔습니다. 잡채 국물이 튀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방향에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에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안사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 드레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저는 허둥지둥 냅킨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 순간 혜미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잡아채더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노망 나셨어요? 곱게 늙으셔야지. 왜 사돈 어른 칠순 잔치에서 피를 말려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등짝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요. 당신이 보탠 푼돈 10억? 우리 병원 장비 한 대 값도 안 된다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네. 에휴, 볼썽사나워.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창피함보다 억울함이 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들은 저 멀리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혜미 눈치를 보느라 친어미가 맞는 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혜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요, 빨리. 저는 개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미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 복도 없어서.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호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 눈가에는 부어오른 멍.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끼어있던 흙.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건만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너무 많이 베풀었던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며느리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과수원은 이미 팔렸고 시골에는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혜미의 눈총을 피해 다니고 시키는 대로 청소를 하고 구석에서 찬밥을 먹으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미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병원에 출근하세요. 청소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하시면 딱이잖아요. 노는이 밥값이라도 하셔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억을 내놓은 사람에게 밥값을 하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혜미의 눈이 서늘했고 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은 다시 트고 갈라졌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하던 시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비참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제 땅에서 일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진우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 저를 보았을 때 진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저 사람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되찾겠다. 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연줄도 갈 곳도 없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늘이 한 줄기 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에 헤어진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한 노인이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청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20분을 걸어 병원에 도착하면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소 도구함을 열고 대걸레와 양동이를 꺼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바닥에 먼지를 닦고 유리창에 묻은 손자국을 지우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빗줄기가 굵었고 천둥 번개가 연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바닥에 고인 빗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우산에서 떨어뜨린 물방울, 진흙 묻은 신발 자국,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야 했습니다. 혜미가 바닥이 더럽다고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병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발은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숙인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노인은 로비 구석 소파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젖은 듯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밖에 비 온다고 아무데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지친 빛이 역력했습니다. 잠깐만 비 좀 피하고 갈게. 너무 추워서 그래. 간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대기실이지 쉼터가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세요. 간호사가 데스크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노인에게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재수 없어, 아침부터. 빨리 나가세요. 다른 간호사들도 몰려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 할머니 아냐? 냄새나. 빨리 내보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간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어르신인데. 저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탕비실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져온 보리차 티백을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벗어 노인의 젖은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몸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무언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햄이었습니다. 언제 병원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혜미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지한테 왜 차를 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에 젖어서 떨고 계시길래 사람이 저렇게 추워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혜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람?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더러운 거지잖아요. 병원에 저런 게 있으면 환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내보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가 너무 심해요. 조금만 있다 가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혜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혜미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건 소금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요. 여기 당신 같은 거지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냄새 나거든요. 혜미는 노인의 머리 위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노인의 젖은 머리카락에 하얀 소금 알갱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컵을 제게 돌려주며 고맙다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어디로 가실까? 비를 피할 곳이 있기는 할까? 혜미는 제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거지 할머니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뭘 그리 도덕군자 행세야. 당신도 저 꼴 되기 싫으면 조용히 청소나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잊지 말자. 저분에게 소금을 뿌린 것을, 인간을 짐승처럼 대한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리차를 건넨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분과 제 사이에 50년 전에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갸름한 턱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시골 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 설마 그분이 금순이일 리가 없어. 금순이는 서울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저런 행색으로 병원에 비를 피하러 들어올 리가 없잖아.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정말 금순이라면, 5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준 그 친구라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병원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날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혜미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진우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봐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혜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용돈 어떻게 마련하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용돈이라뇨? 저는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혜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혜미가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에 걸쳐 동전 모아 바꾼 3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청소할 때 가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었습니다. 10원, 50원, 100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 횡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횡령이라뇨? 그건 제가 동전 주워서 모은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 주운 게 무슨 죄가 된다고. 혜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그게 누구 돈인데요? 병원 돈이잖아요. 병원 돈 훔친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떨어진 동전을 줍는 게 도둑질이라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혜미는 그 봉투를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압수할게요. 생활비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경찰 불러도 할 말 없는 거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만 원.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돈 말고 더 숨겨둔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게 다예요. 혜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베개속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뭐해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혜미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미의 손이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하면 경찰 부르든가. 이 노망난 할망구야. 혜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을 조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2살 노인의 힘으로 젊은 며느리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혜미가 손을 놓았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미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쪽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졸리고 모욕당하고 비상금마저 빼앗기는 이 처참한 현실.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에서 피가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울어서 실핏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보리차를 건넨 그 노인이 누구인지, 낡은 등산복을 입고 비를 피하러 들어왔던 그 할머니, 간호사들에게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그분, 50년 전 굶어 죽기 직전에 저에게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단짝 친구 최금순이었다는 사실을요. 금순이와 저는 어린 시절 생사를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그의 가뭄이 극심해서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끼니를 이었는데 그마저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14살 소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때 금순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왔다가 쓰러진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금순이는 자기 집으로 저를 업어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먹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금순이네 집도 가난했지만 그 아이 어머니는 저를 며칠간 재워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금순이와 저는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나무를 캐고 같이 빨래를 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금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언니 동생 하자. 나중에 커서도 평생 함께 살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평생 친구하자.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25살 무렵 금순이는 갑자기 서울로 떠났습니다. 좋은 곳에 시집간다며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금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서울 가면 연락할게. 꼭 찾아올게. 건강하게 잘 있어. 저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살아. 꼭 연락해.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하지만 소식이 없자 점점 잊혀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과수원을 일구고 아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금순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금순이가 낡은 등산복을 입고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금순이는 저를 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보리차를 건넸을 때 그 눈빛, 오랜 친구를 알아보는 반가움과 세월의 무게가 뒤섞인 그 눈빛. 저는 너무 늦게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혜미는 그날 금순이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거지라고, 냄새난다고 짐승처럼 쫓아냈습니다. 5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저에게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친구를, 혜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금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혜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간호사 한 명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대요. 세무조사 받는데요. 세무조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꾸민 일일까?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4명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원무과를 점령하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장부를 가져가고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혜미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진우도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혜미가 무너지는 것은 고소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아들, 어머니가 맞는 것도 모른 척하던 아들. 그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이중장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혜미는 세금을 대규모로 포탈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허위 청구, 현금 거래 누락, 비용 부풀리기, 온갖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혜미에게 말했습니다. 강혜미 씨, 탈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혜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세무사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냉정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가 찔렀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혜미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국세청에 신고한 거잖아요. 복수하려고 그런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나는 국세청이 어딨는지도 몰라요. 혜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어머니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한 대의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번호판이 특이했습니다. 저런 차는 아무나 타지 못한다는 것쯤은 저도 알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얼굴,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록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갸름한 턱선,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매. 금순이었습니다. 며칠 전 낡은 등산복을 입고 병원에서 쫓겨났던 그 노인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금순이가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금순이는 혜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미는 아직 제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금순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대. 혜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예요? 당신 누구예요? 금순이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은인한테서 손 떼라고 했어. 이 무식하고 천박한 거사. 혜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인? 무슨 소리예요? 이 노망난 할머니가 누구의 은인이라고. 금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 여기 왔었어. 비가 많이 오던 날. 낡은 옷 입고 비 피하러 들어왔지. 너희 직원들이 나한테 소금 뿌리며 쫓아냈잖아. 그때 이 사람이, 이 영자가 나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줬어. 앞치마까지 벗어서 내 어깨에 걸쳐줬고, 난 그때 알았어. 50년이 지나도 영자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착한 사람이구나. 혜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거지 할머니가 당신이었어요?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거지 할머니가 나야. 근데 내가 진짜 거지인 줄 알았어? 금순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금순이가 그것을 혜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혜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최금순.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직함. 저는 그 직함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금순이가, 내 어린 시절 친구 금순이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의 자신을 되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혜미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금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에 제보한 거 나야. 내가 탈세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이 건물 지난주에 인수했어. 내가 새 주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금순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혜미 병원이 들어선 이 강남 빌딩의 소유자가 금순이라고.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혜미의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건물 주인은 지난달까지 김 회장이었는데. 금순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김 회장한테 샀어. 시가보다 좀 더 줬지. 급하게 필요해서. 혜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금순이는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내가 영자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용서가 나와? 평생 모은 돈 10억 받아먹고 베란다 쪽방에 쳐넣고 식모 부리듯 부려먹고 사람들 앞에서 뺨까지 때렸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혜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금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임대 못 줘.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혜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원 로비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 어깨에 솜저고리를 걸쳐주던 그 소녀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영자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가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제 인생의 은인. 그 친구가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금순아, 가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혜미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그 우정이 결국 저를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금순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로 혜미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귀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금순이가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 영자야. 우리 갈 데가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차는 난생 처음 타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차는 강남 빌딩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금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어린 시절 손잡고 냇가에서 놀던 그때처럼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금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5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나야말로 고마워. 오늘 내가 안 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금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고생하는 거. 근데 바로 나서지 못했어.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 저는 의아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뭔데? 금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진짜 그런 인간인지,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일부러 거지 행색으로 병원에 갔던 거야. 진짜 모습을 보려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금순이가 낡은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이유. 부자인데 왜 그런 행색이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금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내 며느리가 나한테 소금을 뿌리더라. 거지라고. 냄새난다고. 그 순간 결심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너를 저런 인간한테서 구해줘야겠다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금순아, 근데 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50년 전에는 우리 둘 다 못 먹어서 굶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 금순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천천히 해줄게. 지금은 일단 내 갈 곳부터 정하자. 차는 성북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들이 보였습니다.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추었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잔디밭, 분수대, 정원숲,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금순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라고. 나 같은 촌노인이. 금순이가 제 손을 끌었습니다. 뭘 그래? 우리 어릴 때 약속했잖아. 평생 같이 살자고. 이제 그 약속 지키는 거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가정부인 듯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내 어린 시절 친구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 계실 거니까 잘 모셔드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병원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는데 베란다 쪽방에서 쉰 김치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지금 이런 저택에 서 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금순이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손님방이라고 했지만 제가 살던 베란다 쪽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넓은 침대, 푹신한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편하게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순아,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신세를 지면 어떡해. 금순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뭔 소리야? 50년 전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동네 애들이 나 따돌릴 때 내가 나서서 막아줬잖아. 아버지 없다고 놀리는 애들한테 내가 대신 맞았잖아. 그때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어.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금순이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동네 아이들이
그걸 빌미로 금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금순이 편을 들다가 아이들에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금순이는 5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금순이와 냇가에서 놀던 꿈이었습니다.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웃고 떠들던 그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시절,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금순이네 저택에서 지내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순이는 저를 위해 의사를 불렀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질환과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음 편히 쉬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순이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금순아, 이제 말해줄 수 있어?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금순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에 서울로 올라갔잖아. 시집 간다고 했는데 사실 시집은 아니었어.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거야. 돈 벌어서 어머니 약값 대려고. 근데 내가 일하던 집 주인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 금순이가 일하던 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의 저택이었습니다. 사장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성실하게 일했고 사장은 금순이의 됨됨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 나한테 반했어. 처음에는 무시했지. 나 같은 가정부한테 무슨 마음이 있겠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심이더라. 3년을 기다렸어. 결국 사장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결혼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가정부에서 사장 며느리가 되었다니. 금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시댁 친척들이 반대가 심했거든. 가정부 출신이라고, 시골 꺼지라고, 내 며느리처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금순이는 그 서름을 악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남편 회사 일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금순이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비웃었지만 금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죽어라 일했어. 무역에서 부동산으로 확장했고 건물을 하나씩 사들였어. 지금은 강남에만 빌딩 12채가 내 거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빌딩 12채?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금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너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주소를 몰랐어. 시골 마을도 개발되면서 다 사라졌고 수소문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며칠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 강남의 어떤 피부과 원장이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시어머니가 10억을 내놓았는데 식모 취급을 당한다고. 설마 했어. 근데 알아보니까 내 이야기더라. 금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간 거야. 거지 행색으로. 내 며느리가 진짜 그런 인간인지 보려고. 그리고 내 눈으로 봤어. 그년이 나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 내 은인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 그 순간 결심했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그 친구가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힘으로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영자야, 내 며느리한테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국세청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저 인간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는 복수 같은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이렇게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내 며느리, 이제 끝났어.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 검찰 고발은 확정이고 아마 실형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건물 주니까 임대 계약도 안 해줄 거야. 병원 문 닫아야 해. 저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못된 며느리라도 감옥에 가고 병원이 망하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혜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금순이네 저택으로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부가 들여보내도 되겠냐고 물었고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봐. 어떤 얼굴로 오는지 보자.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요, 다 잘못했습니다. 혜미가 어머니한테 한 짓, 저도 알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 뺨 맞을 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청소시킬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학비 대주고 의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준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널 용서할 생각 없어.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어요. 병원 문 닫게 됐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혜미는 검찰 조사받고 있고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내가 사돈네 칠순 잔치에서 쫓겨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이야. 그때 넌 뭐라고 했지? 모른 척 고개 돌렸잖아.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10억은 내 마누라가 다 까먹었잖아. 나한테는 남은 돈이 없어. 이제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피 붙이잖아요.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금순이가 나섰습니다. 차갑게 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부치? 내가 피부치 운운할 자격 있어? 친어머니 뺨 맞을 때 구경만 하던 내가, 어머니 목을 조르는 마누라를 막지 않던 내가, 그런 내가 지금 피부치 타령이야? 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건. 금순이가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는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저택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내친 것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순이가 옆에 앉아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내 결정이 맞아. 저런 인간은 버림받아야 정신을 차려. 아니, 정신을 차리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그 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금순이는 매일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미술관에도 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어느 날 금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봉사활동하러 갈래? 봉사활동이라뇨? 금순이가 웃었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해.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퍼주는 거야.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성북동 근처의 무료 급식소로 갔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저도 예전에는 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국을 퍼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이 남루했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국이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주 오세요. 노인이 떠나고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 이게 진짜 밥심이구나. 금순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하자. 같이. 저는 금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평생.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금순이네 저택에서 지내며 일주일에 2번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양로원에도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혜미와 진우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혜미는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유죄 판결이 예상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딘가의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금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북동 저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금순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금순이가 서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자야, 잠깐 이것 좀 봐. 금순이가 건넨 것은 신문이었습니다. 사회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남 피부과 원장, 탈세 혐의 유죄 확정. 기사에는 혜미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고 추징금 8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 읽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 혜미와의 악연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담담해. 예상했던 일이니까.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혜미와 진우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순이네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강 원장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하고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매일 싸운다고 하더군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는데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금순이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돈 있을 때는 서로 좋다고 붙어 있다가 돈 떨어지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야. 저런 인간들은 원래 그래.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며느리가 이제는 반지하 방에서 남편과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 인과응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나가보더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진우 씨라는 분이 왔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우가 또 왔구나. 금순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 저번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들여보내. 한 번만 더 만나볼게. 금순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결정이니까.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낡아 있었습니다. 한때 의사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색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살려달라니. 무슨 뜻이야?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미하고 이혼했어요. 아니, 당했어요.
저한테 빚만 떠넘기고 도망갔어요. 지금 채권자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의사가 되라고 뒷바라지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거지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모정이 아니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사돈네 칠순 잔치에서 내 마누라한테 뺨 맞았을 때 기억나니? 그때 넌 뭐했지?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변기 닦을 때 넌 뭐했지? 어머니 지나가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 앞에 섰습니다. 내 10억은 내 마누라가 다 날렸어.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금순이 덕분이야.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친구분한테 부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미 금순이한테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는데 내 빚까지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어.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죽으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든 죽든 내 알아서 해. 너는 성인이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오늘 이후로 찾아오지 마.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낳아준 어머니잖아요. 피가 뭔데요, 피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피? 피가 뭔지 내가 나한테 묻는 거야? 피부치 어머니가 맞을 때 구경만 하던 내가, 피부치 어머니 목 조르는 마누라 옆에서 웃고 있던 내가, 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진우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금순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마음이 후련해. 금순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 후로 진우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끊겼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궁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궁금증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금순이와 함께 따뜻한 저택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대추차를 마시며 정원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술을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금순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순이와 거실에서 대추차를 마시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금순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내가 그날 병원에서 너한테 보리차 안 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나를 도와줬을까? 금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도와줬을 거야. 내가 내 은인이니까. 근데 그 보리차 덕분에 확신이 생긴 건 맞아. 50년이 지나도 영자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빨리 움직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금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착하게 사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야.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내가 그 증거야.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50년 전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친구. 그 작은 우정이 50년 뒤에 이렇게 저를 구원해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돌고 돌았고 결국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10억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구나. 친구를, 존엄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후회되는 거 없어? 돈 10억 날리고 아들까지 잃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너라는 친구를, 내 이름과 존엄을,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금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사람이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둘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정원이 마치 새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저는 금순이에게 도시락 반쪽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50년 뒤 저는 금순이에게 보리차 한 잔을 건넸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부당한 일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73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곁에 소중한 친구가 있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원망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손 내밀 수 있을 때 손 내미세요.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한영자입니다. 시골 과수원에서 평생을 흙 파먹으며 살았고 전 재산 10억을 며느리에게 빼앗겼고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고 식모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50년 전 친구 덕분에 새 삶을 얻었고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세요.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며느리 혜미야. 내가 소금을 뿌렸던 그 거지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이제 알겠니? 내가 짐승처럼 내쫓았던 그 노인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좁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너는 이제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주말이면 금순이와 함께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퍼줍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진정한 밥심의 의미를 나눕니다. 10억은 잃었지만 저는 제 이름과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